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시즌2를 맞아서 중국을 이제 공격을 하긴 할 텐데 중국이 어느 정도로 준비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니라서 좀 신선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부를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중국 경제가 미국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아디 전기 자동차 회사인데요. 이제는 전기 자동차를 넘어서는 곳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비아디를 통해서 중국의 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20년 거주하면서 기업 일도 하시고 중국 상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실제로 성정까지 체험하고 오신 우리 이철 박사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아디로 가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자, 비아디.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보니까 이제 판매량은 그냥 세계 1위가 됐더라고요. 네. 한국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괜찮아요? 한국 자동차? 그 한국 자동차들 긴장 좀 해야죠. 긴장해야 되죠. 예. 어때요? 우리 시장에서 통할까요? 싼 매력이 있긴 한데 경쟁력, 그러니까 뭐 기술력 아니면 디자인 이런 면에서 박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 우리나라에 어떤 마켓 세그먼트를 파고드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이제 침투할 거라는 거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공식 선언도 하였습니다. 한국 간다 뭐 이러던데요. 네. 근데 비아디 보니까 저가부터 최고급까지 1억 넘는 것까지 쫙 있던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가 쪽이 좀 팔리지 않을까요? 비아디가 저가를 경쟁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뭐 그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버스 같은 전기 버스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제라고 걸기가 좀 껄끄러운 데에서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굳이 이 차가 뭐 어디제라는 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미 중국산이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올 거냐? 당연히 일단 급한 분, 내가 폼 잡을 이유가 없는 분,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이라든가 실제로 무슨 화물을 주로 운반한다든가 이런 영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자체는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는 공략이 될까요? 언젠가는? 그게 비아디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이죠.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수백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비아디 같은 회사는 그 수백 개의 중국 자동차가 그동안 수십 년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기업입니다. 살아남은 기업. 그렇습니다. 그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중국 시장을 표현하는 말로 죽음의 검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워낙 중국 시장 내 경쟁이라는 게 치열하구나. 치열하고 네. 또 단순히 뭐 경제성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방 정부와의 어떤 그 교류, 관시. 관시라든가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각자 자기 역량이 틀리잖아요. 나는 저가다, 나는 품질이다, 나는 성능이다, 나는 윗사람 밀어줘, 나는 돈을 보태줘. 네. 이런 종합전을 벌이거든요. 종합 예술을 하시는 분들만 그렇죠. 가능하겠네. 여기서 승리한 기업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중국제? 이런 식으로 그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지금 저희가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 대륙의 실수라고 막 부르면서 장난치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라고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죽음의 검투장이고. 그렇죠. 그럼 비아디가 그렇게 우스운 회사면 어떻게 해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거기다 투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게 이미 되게 일찍이더라고요. 2008년?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그런 정말 현인이셔? 아니요, 그때는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워렌 버핏이나 찰스 먼거 같은 사람이 비아디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몰랐었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친한 그 히말라야 캐피탈의 리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 간 다음에
찰스 먼거의 제자격이 돼서 크게 성공한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상황을 잘 알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보고 비아디가 너무 훌륭한 회사다. 그래서 CEO 칭찬도 엄청 했다고. 예. 음. 그러면서 이 찰스 먼거와 워렌 버핏을 설득했죠. 이 회사 정말 괜찮으니까 투자해보라고. 믿고 투자했다가 예, 아주 대박이 났죠. 지금 뭐 수익률이 2000%인가 그렇다던데요. 그러니까. 네, 손에 다 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 근데 이 BRD가 이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그 BRD가 성장하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보셨겠네. 딱 그 있으실 때 200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BRD 이름을 들은 거는 그 휴대폰 배터리 회사로 이제 들은 거거든요. 네, 처음 시작을 휴대폰 배터리였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삼성전자나 뭐 이런 협력사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배터리 만드는 공장들 많이 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BRD한테 점차 이제 그 마켓 쉐어를 뺏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그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다른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큰 거래처가 대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삼성에 납품을 하면 LG에 납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납품을 했어. 모토로라도 가서. 예, 이런 식으로 그 노키아도 가서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삼성에 납품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노키아에 가서 막 영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정말 잘한다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중국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차피 다 외국 회사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막 가서 그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YD가 휴대폰 만드는 회사로 점점 하는데, 당시에 가보면 BYD 공장 별거 없었다고 그래요. 네. 거의 자동화 기계도 거의 없고 다 그냥 수작업으로 거의 다 하는.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제 한국 기업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형편없는 수준의 회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겠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이 BYD의 그 왕천후 회장의 이 사상이 철저하게 원가 우위 지향이라는 거죠. 네. 그거 뭐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다. 그렇죠. 네. 뭐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자동화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기계를 하나 들여왔더니 정말 돈이 절감이 되고 원가가 내려가는데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BYD가 처음에는 그렇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가 점점 휴대폰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당시에는 뭐 삼성,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데 하면 뭐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듣는 얘기로는 그 중국의 그 이사라고 표현하는데 좀 이제 중국의 그 이사회는 한국의 이사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다 달라요, 이렇게. 네. 어떻게 달아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동사회라고 부르는데, 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체감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홍콩 영화 같은 데서 깽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깽 두목이 이제 여러 선배들 모셔놓고 뭐 노 아저씨, 왕 아저씨 이래가면서 이렇게 같이 밥 먹거나 회의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무슨 그 조양은 뭐 무슨 파, 뭐 양은파 이런 데서 회의할 때 그런 뭐 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바로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같이 태우고. 그런데 오야는, 그러니까 주인은 당연히 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제 같이 투자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사입니다. 네. 이사회 구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수기가 이제 와서 이사 노릇을 하지만 중국은 실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투자 파트너들이 와서 같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모두 좋은 친구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실제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같이 의사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왕체프가 이 BYD가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전부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자는 얘기냐. 이제 강력히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서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가격을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뭐 한국 돈으로 몇백억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뭐 수백 개 수많은 있다고요. 자동차 회사 가운데 그렇게 좋지도 않은 회사. 예, 예. 예, 좋지도 않은 회사니까 매물로 나왔죠. 당시에는 또 전기차에 전자도 없고 그냥 내연기관차. 그렇습니다. 내연기관 차였고, 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스텝을 보면 뭐 이해는 갑니다. 그 자동차 회사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전장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슨 그 전기 제품들, 전자 제품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전자화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로 전기 자동차를 시작한 거는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오히려 몇 년 늦었어요.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은 완전히 전기 자동차 회사처럼 네. 인지가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아디는 원래 다른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늦게 출발했고 그래요. 늦게 나온 회사예요. 예. 왜냐하면 휴대폰 배터리를 했던 회사라서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 있고 네. 배터리부터 뭐 거의 뭐 나중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선박까지도 비아디가 네. 만들 정도로 수직결을 확 해놨던데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일찌감치 전기차를 꿈꾼 줄 알았어요. 배터리 생각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근데 비아디는 그 수직 계열화가 아주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자기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생산해 주지 않으면 됐어 안 해. 그렇죠. 이건 그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대부분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만듭니다.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전기 자동차로 들어가더라도 많은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뭐 나는 소프트웨어를 원래 했는데 뭐 하드웨어는 좀 맡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BID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오케이. 예. 그게 가능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기술이잖아요. 예. 그 뭐 어떤 회사는 그것만 정말 파가지고 그 기술 하나로 먹고 사는 기업이 있는 건데 네.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나의 회사에 모아 놓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선박 만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무슨 함대 같은 커다란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조선어까지 할 생각을 하냐? 저 여기서 또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네. 드리면요. 우스갯말로 중국의 그 음식점은 그 춘절 때 종업원과 주인장이 도박을 해가지고 주인이 그 음식점을 잃으면 다음 해에는 종업원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업원이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안 웃긴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여하튼. 예. 근데 그게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은 뭐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한다는 도박을 것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당신 같으면 네? 당신이 도박으로 잃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느냐? 그렇네. 비위상하지. 중국에서는 일합니다. 오, 그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국에서는 감각이네. 일을 중국의 합니다. 감각.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들은 익숙해서 잘 못 느끼지만 굉장히 조직 문화가 상하 수직적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국 사람들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90도 인사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뭔가 위압적인 표정을 하고 다니면 그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배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일하던 회사 제 밑에 부하 직원이 만든 회사에 가서 일도 해봤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20년 경력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일할 때 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결코 그 위치를 바뀌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할 때 뭐 직급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잘 서로 존중해주고 일하면 그 반대가 됐을 때도 그렇게 저항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중국 조직 문화 그래요? 의견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또 저의 편견에 근거해서 여쭙자면 공산당 체제고 왠지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 작은 조직체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편견? 아니요. 그 탑다운은 탑다운인데 이게 약간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다른 건가? 그러니까 권력과 일당 전제라는 면에서 틀림없이 상부에서 지시하면 하부는 그 명령을 따르는 네. 그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조직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높은 사람이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보고 회의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죠. 네. 받아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인은 너와 나의 관계 문화고 중국은 우리와 남의 관계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예요. 그래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할 수 있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방구를 많이 껴서 기분이 나쁘면 방구나무 너무 끼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라고 불리운다 하더라도 서로 만나면은 뭐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아요. 다 같은 업계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직 계열화의 그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게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은 만일에 이제 그 어떤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그런데 저거는 괜찮아. 그러면 그들이 그 순간 협력이 되면 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 회사잖아요. 네. 우리 재벌 회사를 큰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네. 중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같이 크면 돼요. 같이 잘 협력을 해주면.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긴장된 사이라든가 상하관계라든가 종속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걸 안 써. 그거는 이 BRD의 자체 판단으로 볼 때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 나갔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먼저 쉽게 왕 사장님 오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생산은 대기하시고 뭐 요 부품은 대기하시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BRD는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속도가 늦은 겁니다. 그런데 BRD가 이제 전기정서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이제 그 누적된 효과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양질 전환의 순간이 왔군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중국에는 너무나 많은 자동차들이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밀어줬잖아요.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초대할 때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경쟁해봐 그랬는데 다들 뛰어들어서 나름 살아남은 게 비아디라면 비아디의 특장점이라고 하나만 꼽는다면 뭐예요? 비아디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력.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비아디의 그 미래 어떤 가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장점, 강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철저한 현실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인데요. 네, 박사님 그러니까 해석. BRD의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고 또 상장할 때에도 거의 금융기관 빚이 없었다고 그래요. 투자 받은 것도 없고.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 BRD의 그 일하는 스타일은 철저하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왜 빌립니까? 그 왕천프 CEO의 그 생각인 거죠? 그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은 철저한 엔지니어고 엔지니어 출신. 일본의 혼다의 창업자 혼다가 완전히 기술자 정신으로 시작한 사람이듯이 BRD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엔지니어답게 현장에서 일하는 게 좋고 이런 거 만지는 게 좋고 그래서 일주일에 70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네, 나에게 최우선은 일, 인생은 그 다음이라는 무서운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은. 그게 힘든데도 힘들지만 일한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재밌어. 뭐 이런 거죠. 아니 똑같아요. 저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 자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상사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뭐 일을 뭐 근무 시간 채우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신이 투입 완전 몰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엔지니어 바닥 출신으로 항상 실질적으로 돈 하나하나 따지고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도 돈이 될 때만 하고 그러니까 남의 돈 안 쓰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짐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스타일의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런 자동차가 굉장히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쭉 들어보고 스토리를 들어보고 그런 철학까지 들으면 차가 되게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성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예. 사람들이 가성비 엄청 또 열광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BYD가 그래서 그 유럽에 가장 먼저 수출이 이제 되기 시작했고 네. 가장 먼저 인정을 받았죠.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진출한 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동차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렇군요. 실제로 수출이 시작되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사실상 BYD입니다. 아, 유럽에서 인정받으면 거기가 전통 내연 기관차의 뭐랄까 고향 같은 곳이니까 거기서 인정받는 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틀려요. 뭐요? 유럽 시장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규제가 가지가지로 세죠. 많고 세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는 정책은 틀림없이 있잖아요. 이미 돼 있었던 거지만 네. 그걸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드디어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가 유럽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시작한 거고 지금 미국에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유럽에 잘 팔리느냐? 테슬라 테슬라 정도죠. 네. 테슬라 말고는 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가 지금 전기 자동차로 흑자 보는 데가 테슬라 말고는 없는 상태고 네. 사실은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뭐 한 10개나 될까? 그 외에는 별 흑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중국 정부가 되게 일찌감치 밀어줬잖아요. 네. 우리가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원유 같은 거에 좀 구애받지 않으려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뭐 드라이브를 건 걸 텐데 중국은 그럼 전기 자동차 BYD 같은 회사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다음 스텝 밟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다음 거 있어요 혹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신질 생산력 정책을 위해서 6개의 미래 산업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전기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전기 자동차는 이미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판단은 전기 자동차 정책을 20몇 년 동안 지금 추진을 해왔고 이제 그래서 달성을 한 거예요. BYD가 역시 그러니까, 그림의 결정체였군. 예, BYD 뭐 CATL 이런 데가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너희 생산 과잉이고 이런 거를 저가로 밀어대서 온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어라고 지적하는 제품이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얘네 셋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은 그건 이제 미래 산업이 아니고 현재 산업이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고 승리한 상징 같은 산업인 거예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갖고 온 거긴 했어요. 주제를. 그러니까 재미있죠. 그렇네요. 참 요즘에 중국 경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한국 어떡하지? 당장 저는 BYD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도 이 시장 조그만 데서 뭘 먹을 게 있다고 이런 생각보다 드는데 그것도 나름 의도가 있는 거겠죠?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기보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시장이 닫혀져 가니까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뭐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큰 그림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구나 그냥.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이 비자를 면제해 줬다. 우리 엄청나게 또 분석했는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뭐 이렇게. 아니 수십 개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뭘 그렇게 과잉 반응이냐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해서만 음. 딱 한 얘기를 하거나 대상을 한 건지 아니면 큰 정책의 일환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구분해라. 되잖아요. 구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왕창프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예. 싶은데 왕창프가 그러니까 뭐랄까 엔지니어 예. 출신이잖아요. 예. 엔지니어 출신이고 보니까 후배들도 엄청나게 데리고 네. 온다고 중국의 공대 인력 네. 굉장히 능력도 좋고 네. 그런가 봐요. 예. 규모도 크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학생들이 공대를 안 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의대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 말로를 봐서 그렇죠. 아, 예. 너무 슬프다. 예, 엔지니어로 기업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가지고 한 40대 되면 이제 잘려서 굉장히 그중에 뛰어나고 운이 좋은 사람은 미국 회사 가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뒷골목에서 이제 뭘 또- 치킨을 튀기든가 네. 그것도 이제 장사를 말아먹으면 이제 중국 공장에라도 취직을 해서 가서 민족의 배신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살든가 이 꼴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공대를 안 가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이 중국을 기술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조국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어, 우리 젊은이들이 공대를 가가지고 네. 이 하이테크를 개발해서 음. 그 영광스러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본인들이 진짜 그런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네. 진실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예, 국가나 민족에 대한 그 개념이 희박해지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덜해요? 느끼시기에 20년 지나 덜 하다는 게 그러니까 더 이제 희박해지는 게 좀 덜해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 전체성 같은 게 좀 희박해지잖아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중국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 네. 오 중국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하다. 영광스러운 조국. 예.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가 돼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과학기술 하이테크를 개발해서 위대한 조국의 건설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스템이라고 그러죠. 이공계 학과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투자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지금 대폭되고 있고요. 기업도 그래, 정부도 도와줘, 그리고 개개인은 의지가 있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자꾸 한국 걱정하게 되는데 우리 현대 기아차도 예. 물론 굉장히 열심히 예. 하고 잘하고 있지만 인력 풀부터 다르고 정부 지원도 다르고 예. 그 경쟁이 너무 딸리지 않아요? 우리 경쟁력이? 경쟁력이 정말 걱정되죠. 그리고 저는 방법이 없나? 무엇보다도 네. 왜 그렇게 중국 기업들을 우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현대자동차도 중국의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네. 너무너무 압박감을 느낍니다. 경쟁하기가 힘들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어쨌든 전체로서의 그 매출이나 이런 거 잘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긴박감이 없죠.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전략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 중국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았다.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많은 것이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것은 중국이 개발해서 중국이 앞서 나가는 제품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우기는 건 있어도 역사를 우기긴 했어도 제품으로 한 거는 네, 그러니까 비하디니까네. 대부분 서구 세계에서 나온 제품을 네. 쫓아가서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는 그렇지 않죠. 태양광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더 기술 우위를 가지고 제품 우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계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제품이라는 점에서 아주 자부심들, 민족적 자부심까지도 부여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우리도 부지런히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중국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압박을 계속 넣고 있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우리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상대하지 않았던 느낌으로 봤던 대상이 지금은 경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경쟁적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네. 팩트를 다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현실주의.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중국하고 친하지 않기를 원한다. 음. 라는데 구체적으로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뭘 뜻하는 것인가? 아, 오케이.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음. 그건 아닌 것 같죠? 좋은 건 팔지 말라잖아요. 저가 그러니까 범용 상품만 팔라잖아요. 어, 반도체 같은 것도.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제재를 하는 거지 중국과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가 뭐고 의도가 뭐든지 간에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진영의 시장을 점점 더 거리를 멀게 하는 거이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꾸 달라붙으려고 노력하는 거임에 틀림이 없고. 네. 그래서 이것을 공급망이 이제 기존의 글로벌 단일 마켓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공급망이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공급망의 원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미국도 받을 것이고 이제 중국도 받을 것인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훨씬 덜 받죠. 왜냐하면 자국 내의 자원과 그 소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이 대외 경제잖아요. 네. 수출을 많이 해야 우리 경제가 유지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 자원은 거의 없기 없고. 때문에 자원도 대부분 수입해 와야 돼요. 네. 그러면 세계의 양대 시장 중에 우리가 하나를 포기했을 경우 그러면 나머지 잘 팔 수 있냐? 못하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자원은 원활히 가져올 수 있냐?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쪼그라드는 거냐? 우리가 아니죠. 그럴 만한 여지를 가진 나라냐?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두 시장을 다 놓칠 수 없는 국가이고 또 이것을 충분히 양쪽 나라에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 아닙니다. 그게 바깥에서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보이나요? 예, 한국은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면 이제 뭐 저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몸집은 헤비급인데 마음이 너무 여린가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헤비급 그 복서인데 네. 나와서 얘기할 때는 팬텀급 저 무슨 아마추어들 얘기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위상에 맞게 그에 맞는 전략, 태도 그리고 문화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약간 있다. 수세적인 느낌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이렇게 잔챙이 같은 전쟁이 그런 너무 슬퍼요. 발상과 그 언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에 우리 협력하겠다. 네. 그래서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 너희 정책에 협력할 테니까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 가서 뭐 저희 잘 봐주십시오 이럴 등급은 우리가 넘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니들 힘들지 우리도 돕고 싶은데 미국의 상황이 이래. 알지 너희들도 뭐 이러면서. 상황은 잘 인식하고 있잖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너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가 뭔가 형님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이지. 그러면 형님한테 그러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일본은 중국하고 거래 안 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유럽국은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아디 공장도 가서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네. 심지어 중국하고 뭐 치고받고 싸웠던 인도도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유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 그거는 실제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 만연되어 있는 진영 논리가 왜곡되게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오, 비아디로 시작한 얘기가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까지 이어지니까 굉장히 또 신선하네요. 아, 우리도 공대생 좀 많이 배출하고 국가 단위에서 좀 중국처럼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작업들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 또 다음에 또 모셔서 해야 될 네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비아디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비아디를 위시한 전기 자동차 같은 그런 신산업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될지까지 우리 이철 박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쫙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으로 20년 동안 밖에 계셨으니까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